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이 봄에는 어디 좀 가줘야 되는데, 그리고 주말에 설레임이 있는 금요일이니까 어디 좀 가고 싶은데 또 이게 일교차가 심하고 미세먼지 걱정되고 그래서 멀리 나가기, 바깥 나들이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색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실내 여행지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매주 금요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강연 시간 있죠. 만물이 소생하는 봄, 내 재산 지키거나 혹은 불리고 싶으시다면 오늘 강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 지키는 부동산 솔루션에 관한 이야기 전문가들 모시고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금요일 행복한 아침, 즐거운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19주 연속 하락입니다. 뭐 2년 전 가격보다도 한 5, 6천씩 더 빠졌어요. 요즘에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앞에 정치 얘기로 시작했다가 꼭 싸워요. 그러다가 연예인 얘기하다가 네. 요즘에 안 빠지는 화제가 부동산 얘기입니다. 네. 최근 5년간 지속됐던 이 부동산 열풍이 좀 싸늘하게 식어간다는 거겠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사지 말까요? 아니면 집이 두 채인데 이게 각종 세금이 오른다는데 집 하나는 팔아야 될까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네. 노후에 이런저런 걸 해서 살아야 되는데 부동산 재테크 괜찮을까요? 아닐까요?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산 지키는 2019 부동산 솔루션 시간입니다. 내 재산 지키는 2019 부동산 솔루션 자세한 이야기 나눠줄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 두 분을 모시니까 그냥 제가 집 한 채 산 듯한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냥 바로 시작하죠. 그냥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는 거니까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만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 3억에서 한 4, 5억씩 떨어지는 이런 급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년 하반기와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제 빠르게 움직인다, 요동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락세가 확실하다, 확연하다, 네. 뚜렷하다, 확산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거래 절벽 현상이 앞으로 지속이 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 아니라 부동산의 그 사이클 원리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1, 2년 내지는 2, 3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점에서 이 변화를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사와 현실의 온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는 좀 집 살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면 생각보다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걸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국감정원 발표 자료를 보면은요. 네. 2월 달 말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전국 평균 마이너스 0.12% 떨어졌습니다. 네. 전세 가격도 마이너스 0.22%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떨어지는 이유는 1% 이하인 0. 얼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피부로 못 느끼는 건데 지난해 서울의 평균 집값 상승은 6.2%였습니다. 6.2%. 많이 올랐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오를 때는 앞만 보고 갑니다. 계속 많이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는 뒤를 돌아봅니다.
이게 얼마짜리였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찔끔찔끔 떨어져서 네. 아주 미미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집값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정년 때까지 모든 돈을 쏟아 부어야 서울에 있는 상위 20% 안에 있는 집을 살까 말까 하다. 그래서 내가 집을 안 사는 게 아니고 집을 못 사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되느냐, 그중에서 부동산 재테크는 어떤가,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을 세우려면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잘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두 전문가가 꼽은 2019 부동산 키워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입니다. 대출 규제라고 골라주셨어요. 이게 9.13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거죠. 예, 대출 규제. 이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9.13 대책이 그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규제뿐이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등록을 하더라도 대출도 규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금 대출은 늘렸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 5가지인데 그 중에서 대출 규제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대출 규제를 꼽은 그럼 자세한 이유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주택이라는 것은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은 5억, 15억짜리 현금을 다 동원해서 집을 사야 되는 문제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주택 구입하기가 어려워졌고요. 또 하나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돈을 주고 사는 만큼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5억짜리 집에 2억 5천 내가 투자하고 2억 5천 대출을 받으면 이게 6억, 7억, 10억이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2억 5천밖에 투자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가수요나 또는 레버리지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어렵게 그 환경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규제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자 입장에서 선뜻 주택 구매에 나서지 못하는 대기 수요로 남는 것 때문에 주택 가격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덧붙여 주시겠어요? 대출 규제? 이 대출 규제가 몹시 가혹합니다. 그래서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 좀 덧붙이면 첫째는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나눠보면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오히려 좀 내 집 마련하는 환경이 청약 제도 변경도 그렇고 더 좋아졌다. 이렇게 네.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정부 대책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갭 투자자와 다주택자입니다. 갭 투자와 다주택자는 상당히 이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졌고 또 보유하고 있으면 소위 세금 폭탄을 맞게 돼 있어서 소위 진퇴양난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는 규제 지역, 오늘은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구, 이 규제 지역이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이를 우리는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고가주택 규제 지역 외에는 대출 규제가 없다는 점. 다만 1주택자인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나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네. 대출이 규제됩니다. 특히 2주택자는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의 예외가 없어요. 예.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지금 대출 규제 여기다가 세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자산 관리를 하는데 올바른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 규제가 계속 지속될까요? 아무래도 이번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이후에는 가격이 계속 올랐죠. 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아마도 주택 시장에서 안정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그 당시 가격으로 내리겠다고 공언했죠. 그렇다면 아마 상당 기간 오래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택 시장에서 대출 규제는 시장 안정화뿐이 아니라 거래 절벽까지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아마 당분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조금 더 길게 봅니다. 부동산 경기도 이제 좀 사이클이 있는데요. 네. 한 집값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설이라고 해서 한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향 안정되는. 네. 지금의 집값도 놓고 보면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바닥을 찍고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5년 동안 특히 서울 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몹시 많이 올랐다. 예. 또 거품이 많다. 지금 강남의 아파트가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의 거품 붕괴, 사이클 과정에서 상승해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다라고 알 수 있고요. 예. 이 부동산 경기의 사이클과 정책의 변화를 이렇게 예측해 보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는 이런 규제 위주의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라가는 건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예. 네. 10억이 20억 되는 건 단순히 올라갑니다. 예. 떨어지는 거는 20억짜리였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19억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0.몇 %씩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 원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10억짜리가 15억, 20억 됐다 하더라도 1, 2억, 2, 3억 정도 떨어지다가 다시 정책이 완화되면 또 올라가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등락폭을 거듭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상승곡선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덧붙이면 네.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나 인구 1000명당 주택수 또 내 집 마련의 비율, 뭐 자가주택 소유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공급이 부족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는 저는 보면 한 2, 3년 상산 후에는 다시 되오를 가능성이 서울은 높아 보이고 네. 또 그리고 우리 인구가 2031년 경제는 한 2040년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장기 상승은 남아있다. 그런 걸 대비해서 내 집 마련하시거나 또 우리가 자산을 좀 축소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두 분의 얘기를 통해서 어림짐작을 해봤단 말이에요. 네. 이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마냥 떨어진다는 건 없다.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는 다시 회복뿐이 아니고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동산의 사이클은 늘 지속돼 왔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크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계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은 전세 살까 매매할까? 단순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내가 그냥 남의 집에 그냥 전세로 살까 아니면 이참에 사버릴까 이 얘기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분간은 전세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집값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더라도 집값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면 그 낮은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높은 가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떨어진다면 당분간 전세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지난해 12월 21일 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을 내놨죠. 네. 2017년도 12월 11일 날 내놨습니다. 네, 네. 임대주택 등록을 한 이 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 동안 거주할 수가 있어요. 네. 연간 5% 이상 올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값이 더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당분간은 전세로 눌러 앉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렇게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주춤할 때 네. 이제 조정 내지는 침체를 보일 때가 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대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우선 이제 집값은 당분간은 그렇게 급등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예. 다양한 일이죠. 또 전세와 매매는 동행하는 특징이 있어서 네. 같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리고 거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되오를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 그런 점은 좀 안심이죠. 주거복지 측면에서. 다만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실패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추격 매수하거나 불안하다가 네. 막상 집값이 이렇게 하향 조정 또는 조정 침체기에 접어들면 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꼭 역발상으로 제가 좀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잖아요. 예. 내 집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무릎에서 사서 네. 어깨에서 팔아라 이렇게 보면 지금은 매입할 때가 아니에요. 공격적으로.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집을 한번 매입하면 평균 보유기간이 10년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상승이 있을 수 있고 주거복지, 주거안정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분양 물량도 많고 깡통주택, 깡통정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러한 소위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공매에 나오는 물량이 꽤 늘어날 가능성이 올 하반기부터 많거든요. 네. 그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20~30% 싼 가격에 경공매 물량을 노리는 것. 지금 이런 기회가 내 집 마련에 호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반대하는 게 좀 있습니다. 우리 고정환 박사가 말씀하신 공경매 같은 경우는요. 지금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불과 6개월, 1년 전에 평가했던 거기 때문에 고평가된 물건입니다.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로 다시 한번 얘기를 돌리면 네.
그 전세를 좀 사시다가 조금 더 떨어진 다음에 집을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아까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전세도 걱정이에요. 요즘에 역전세, 깡통전세 이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 깡통 전세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좁아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의 전세가 6천, 7천, 8천 계속 올라가 버리면 집값을 거의 추격하다 보면은 이게 깡통 전세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격은 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깡통 전세가 나오는 이유는 수요자를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금년 1월 달에 송파에서 헬로시티가 10,000가구 정도가 입주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를 구하지 못해서 깡통 전세가 일어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깡통전세 얘기할 때 네. 지난번에 부동산 경기 막 올라갈 때 갭 투자한 분들 때문에 또 깡통전세가 있다.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나오는 매물들이 보면 몇십 개씩 보면 이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올랐죠. 또 대출이 안 되죠. 또 전세값 내리니까 당연히 깡통 전세, 또 깡통 주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에서도 화성이나 평택이나 남양주,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좀 많아요. 이거 좀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정말 뭐 돈을 못 돌려주거나 못 받게 되면 정말 앞이 캄캄할 것 같은데요. 대처 방법도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전세 보증금 반환 제도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표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라고 SIG 그 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거기에 이제 가입하는 게 좋고요. 이 비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려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서 전세 금액과 선순위 채권을 합쳐서 매매 가격을 조사해본 그 가격과 갭이 60%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따지고 보면 이제 직장 가까운 곳이나 이런 데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내가 향후에 집을 살 걸 생각하고 전세를 얻을 때는 방법을 좀 달리 취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때는 그러면 내가 집 살 그 지역에 전세를 일단 들어가 보는 그런 방법이 좋을까요? 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젊은 층들이 전세를 얻을 때 반드시 이곳이 나의 생활권이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매까지 전환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보통 전세를 얻을 때 이렇게 복잡한 미래 설계를 하지 않고 우선 처갓집 주변에 얻어요. 애 맡겨야 되니까. 네, 우선 편리하고 직장도 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는 보통 40세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8년 이런 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집 마련할 때 대출을 한 40%가량 받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전세를 얻는 곳이 평생 내 거주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따라서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주거 환경도 보고 또 미래에 내가 오래 살 곳이 어디인가 이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전세 지역을 선택하는 거 이런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이사를 들어가면은요. 보통 5년, 10년이 아니라 계속 삽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을 잘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를 고려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렇게 30년 된, 40년 된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전세를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도 항상 새 아파트, 새 주택을 구하는 것보다는 미래 가치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잘못하면은요, 결혼해서 20년만 또 30년만 그 지역에 살면요, 나이가 들어서 새 집 구할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평생 혼집에 살다가 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을 이제 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전세로 살아야 되나, 집을 사서 살아야 되나. 그렇다면 이걸 언제 사야 되는가?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집은 언제 마련하는 게 좋을까? 아마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아까 무릎에서 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릎이 언제냐고요. 여기 제가 이 부분은 좀 전공이기 때문에 네. 저도 뭐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젊은 층에게 듣는 것인데요. 거래량은 가격의 1, 2분기 정도 선행합니다. 지금 거래 급감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 얘기는 3, 4분기만 올해 거래량이 줄어들면 작년 4, 4분기에 이어서 올 하반기 시장도 적어도 집값은 오르기 어렵다라는 네. 것을 예고하고 있는 지표고요. 사이클 측면에서만 보면 적어도 1, 2년 내지 2, 3년 후에 바닥을 찍고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은 올바른 전략은 아닙니다. 한 2년 기다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맞는 저도 뭐 얘기입니까? 그 시기에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면 매매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분명하다. 우리 고정환 박사 말씀대로 무릎이 어딘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무릎이 아무래도 이번 정부가 지금 만 2년이 지났으니까 다음 정권이 어디가 잡을지 모르지만 네. 이번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확실하게 잡겠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앞으로 1년만 2년은 더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나. 네. 거기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니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가뜩이나 매기가 없는데 더 매기가 없을 것 같아요. 거래의 숨통을 그래서 좀 틔워줘야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그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정부가 신혼부부 희망주택을 20만 가구 정도나 공급을 합니다. 수도권에. 거기다가 이제 무주택자에게는 청약제도를 완화시켜서 분양받기 쉽게 해놔서 무주택자라면 입지 조건이나 또는 직장과의 거리나 또는 강남이나 서울과의 거리를 예상해서 교통에 편리한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언제든지 뭐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주택자거든요. 그러면 청약 시장을 노려봐야 하는 근데 거죠. 청약 가점이 좀 높아야 됩니다. 청약 얘기 나왔으니까 청약 통장 얘기 좀 해보죠. 네. 청약 통장은 이게 꼭 있을 필요는 있는 거죠. 지난해 태어난 인구가 한 33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주택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청약제도에 가입한다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주택은 늘어나고 인구는 감소하다면 장기적으로는 필요 없을 수 있지만 당장 집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분양받아야 되니까. 예.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우리 당첨에서는 가점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가점 얘기를 잠깐 이어보면 가점의 중요한 항목이 세 가지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그리고 부양 가족수 이렇게 돼 있어서 네. 만점이 100점이 아니고 84점입니다. 근데 소위 인기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한 60점이 넘어야 됐어요. 60에서 커트라인이.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맞추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용산이나 마포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마용성이라고. 네, 네, 네. 이런 지역들은 한 50점 넘어가면 50점에서 60점 사이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에 어쩌면 좀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군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기 지역도 분양가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지역들은 오히려 당첨 점수가 한 3, 40대로 좀 낮아지는 심지어는 미분양도 순위 내에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이 틈새를 잘 노려라. 두 번째는 무주택자일수록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청약 가점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당장 쓸모가 없다고 해서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이잖아요. 네. 이분들은 좀 더 젊은 층들은 보유할 필요가 있고요. 알차게 쓸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용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다시 집값이 재상승할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한다면 청약 통장을 좀 적극 활용하거나 아니면 좀 더 보유해서 유용한 기회 때 쓸모 있게 쓰는 이런 과학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청약 통장 무조건 들고 가만히 있지 말고 가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그 청약 가점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청약도 잘해야 됩니다. 이 조정대상 구역 이상 지역에서 청약을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족이 뭐 부부가 각각 들었을 때 가족 내에서 청약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게 만약에 발견되면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일수의 청약이 안 됩니다. 네.
청약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대출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역시 제한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청약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하는데 점수를 잘 따져보고 또 자격 요건도 잘 따져보고 그로 청약을 신중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번 잘못되면 그 제한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이제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제도를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부적격자가 아니게끔 하는 것도 네. 필요하고요. 네. 제가 좀 강조 첨언해 드릴 것은 자금 준비입니다. 네. 왜냐하면 청약 통장만 있다고 또 가점만 된다고 덜커덕 했다가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지금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몹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좀 정리하면 중도금 대출 같은 것들이 규제될 수 있고 네. 특히 1주택자나 2주택자는 거의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서 부자 네. 청약이냐 이런 얘기도 네, 나와요. 그래서 현금 부자만 가능한가 이런 그러니까. 볼멘 소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걸 적어도 계약금만 가지고 청약에 임하지 말라. 네. 적어도 이 분양가의 한 50%가량은 준비된 상태에서 청약하는 게 안전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 돈이 어딨냔 말이에요. 네. 그게 참 답답한데.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제 2, 3기 신도시는 어때요? 지난해 그 12월 19일 날 정부가 이제 그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네. 또 2기 신도시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미분양난 상태고요. 양조 옥정지구도 미분양 상태고요. 지금 그 화성지구도 분양하고 있고요. 2기 신도시는 지금 계속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3기 신도시가 서울과 2기 신도시 사이에 네 곳을 발표했죠. 네. 바로 인천 계양지구가 있고요. 과천지구가 있고 또 하남 교산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네 군데 다 교통도 편리하고 특색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2기 신도시 내지 3기 신도시를 노려볼 만합니다. 네. 3기 신도시 때문에 2기 신도시가 가격이 주춤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가 공급하려면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청약 가점을 높여서 이 3기 신도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2기 신도시를 들어가도 좀 편하게 살 것인가. 굳이 서울에서 5억, 10억씩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처음 시작하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는 수도권 지역을 노려볼 만합니다. 네, 저는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예. 우리 권 교수 이제 설명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강남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4대 문안, 이건 서울시 도시계획에 나와요. 여의도와 영등포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는 용산이 좀 도심권으로 부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출퇴근 인력이 많아요, 직장인.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이 네 군데 중에서 상기 신도시 중에서 본인이 편리한 곳을 선택해도 되겠다. 네. 공급 물량도 많고 네. 좀 청약 통장을 좀 기다렸다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기 신도시는 좀 주의할 점은 미분양이 낮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상기 신도시가 더 센 도시가 주거의 편익성이나 교통이나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나오면 사실은 그 인접한 지금도 미분양이 되는 일부 도시는 더 소외되고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를 우리는 빨대 효과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잘 우리는 좀 감안해서 네.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기 신도시도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나올 때 빠르면 2021년에 이제 분양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범지구를 노려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지구? 예, 시범지구. 과거에 우리 신도시 개발했을 때 교훈은 시범지구, 그러니까 뭐 화성이라든지 미래 신도시, 광교, 판교 다 시범지구 때 첫 번째 분양할 때 알짜죠. 핵심 지역에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쨌든 집값도 좀 오르고 성공했어요. 분양가도 저렴하고. 근데 늘 문제가 된 것은 뒷북 투자자예요. 예, 그래서 잘 되는 걸 보고 뒤늦게 샀더니 입지도 떨어지고 분양가가 고분양가에 받았던 분들이 사이클이 바뀌면 고통받는 거거든요. 얘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드립니다.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요. 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또. 제가 사실은 그 2기 신도시에 사는데 너무 환경이 좋고 살기 좋아요. 단지 그 서울에 나오는 게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점점 교통을 그 원활하게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GTX ABC 노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가 10군데 도시 지하철도 그 계획도 발표했죠. 네. 또 뭐 GTX뿐 아니라 교통이나 환경이 점점 기반 시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미래를 보고 네. 투자하거나 또는 미래를 보고 주택을 구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팁을 선택할 때 저기 제가 정리할게요.
2, 3기 신도시는 다 괜찮아요. 네. 2, 3기 신도시 다 괜찮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보시는 분들은요. 저도 이런 방송을 몇 번 해보니까 재테크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나오시면요. 딱 요걸 사라. 이 지역에 뭐 이렇게 찍어주진 않으세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꼼꼼하게 메모하시면요. 그 지역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거 분명히 하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소위 말해서 월급쟁이라고도 하잖아요. 월급쟁이들은 좀 집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우선 봉급생활자가 이제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경우는 신혼부부 희망주택이 있습니다. 이 신혼부부 희망주택은 정부가 지금 현재 2022년도까지 15만 가구 정도 공급하는데요. 지난해 11,000가구를 공급했고 금년에 22,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청약 통장을 가지고 청약할 때에는 7년 이내 무주택자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돈이 만약에 당장에 없으면은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70% 정도 정부가 대출을 해주고요. 이자도 1.3%밖에 안 되고 그래요? 장기 3, 40년까지도 줍니다. 그렇게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물론 기간이 끝나면 내 집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무주택 직장인들의 고민이 참 많은데요. 예. 이 해법을 좀 제시하면 디딤돌 대출 제도 이런 게 있어요. 버팀목 대출 제도. 네네. 전세를 살면 버팀목. 이름이 좀 괜찮지 않아요? 네. 버팀목, 그다음에 디딤돌. 디딤돌을 제고 이렇게 보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이런 물론 이제 소득의 제한이 뭐 부부 합산 7천만 이런 건 좀 아쉬운 제한이긴 해요. 예.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 자금 주택금융제도를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길도 그렇게 멀지는 않다. 꿈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집을 사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 이런 질문 꼭 한번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네, 노후 준비, 부동산 혹은 금융상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네. 우선 이 금융이냐 부동산이냐 이 자산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을 저는 조금 더 안전자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네. 또 대내외적인 이런 돌발 변수에서 움직임이 커서 우리 일반인들이 금융, 이 주식과 직접 채권 이런 투자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형 우리 은퇴준비 솔루션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네. 주택연금이죠. 오늘 우리의 주제인데요. 한 3억짜리 주택이 70세에 가면 한 91만 원 정도를 받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적어도 3, 4억 정도의 주택만 있다면 적어도 100만 원 가까이의 죽을 때까지 평생 부인한테까지도 이 주택연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정부는 이 주택연금 여도를 우리 수요자에 맞추어서 많이 지금 개선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유리하게. 조금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신상종 세트도 지난 정부에서 나왔고 네, 네. 지금도 60세 이하도 가입이 가능하게끔 예. 매우 완화 유리하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농지연금을 제가 꼽아요. 이 농지연금을 아는 분은 좀 드문데 네. 사실은 농지에 가지고 있으면 주말 농장도 하고 한 1억짜리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 은퇴 후에 남는 거는 시간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산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농지를 가지고 여기에 나이가 먹거리도 만들고 네. 취미생활 이런 생활도 하면 그렇습니까? 우리 고종환 박사가 뭐 얘기 다 하셨어요. 여기에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이가 들수록 이 변동성이 커지면 불안해집니다. 네. 그래서 주택을 매도하거나 또는 사로 구입하는 거는 좀 자제하고 있는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지키면서 그걸로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거나 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은퇴 후에 하는 게 아니고 30대, 40대부터 해나가야 됩니다. 국민연금도 물론 가입해야 되겠지만은 30대, 40대 조금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오피스텔 작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수익형으로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것들 하나씩 둘씩 사놓는 거죠. 네. 물론 뭐 전부 다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전세 안고 사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고 또 기회가 되면 월세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재건축, 재개발 지역도 많고요. 또 반대로 신규 분양도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는 좀 어떤 것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이 도시 재생 사업 중에서 정비 사업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주간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에 들어가서 사서 사는 건 좋습니다.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재테크식으로 사놓는 경우에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돈이 묶입니다. 이자도 안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개발된 이후에 캐피탈 게인이 발생할 수 있죠. 매각 차익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그 지역에서 산다면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투기 목적으로 산다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서울시는 이제 노후 불량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택지가 부족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깨끗한 주택을 구입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이라면 결국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입니다.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난해 2월 20일 날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개발 이익에 대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전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려서 소형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큰 거 비싼 걸 사게 되면 오랜 시간 묶이게 됩니다. 재건축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가 태어나니까 야 너나 살겠다 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재건축 재개발은 영원한 투자 테마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 외에 택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새 주택 구경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이 아무리 투자가 유망하다, 자산 가치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앞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고점에서 매입하게 되면 상당한 가격 폭락, 거품 붕괴를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또 팁을 드리면 서울에가 앞으로 가장 좀 유망해요. 인구가 집중이 되고 있고 우리가 뉴욕이나 런던, 도쿄, 파리를 보아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자족 기능이 높은 이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쉽게 부동산이 빠지기도 어렵고 빠진다 한들 다시 또 회복하는 회복력이 몹시 강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도시의 변화가 많을 곳, 역세권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또 도시 재생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지역들을 주목한다면 또 이런 곳에 내 집 마련을 한다면 또 수도권도 상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지금 GTX 뭐 ABC에서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점들을 주목하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함께한 이유, 보람의 가치가 충분할 것 같아요. 아니 어딘지 아시는데 딱 찍어주질 않고 이렇게 힌트만 주니까. 또 하나는 그동안 좀 소외됐던 곳 있죠. 많이 개발된 곳이라기보다는 이게 서울시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만 놓고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말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만 방송이라서 잘못 얘기하면 토기를 부채질하는 미루어 짐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몹시 유망하고요. 가급적 도심이 좋아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사람들이 그 어디 투자 유망 지역이 어디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지도를 펴놓고 늘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면서 이 동네가 혹시 가장 좋은 지역은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저는 실수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아는가? 서울에 3개 도심이 있다고 그랬죠.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이런 4대 도심 이런 쪽에 동그라미 하나 치고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하나 치고요. 그다음에 그냥 서울시에 나와 있습니다.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용산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그 지역은 비싸잖아요. 인접 지역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인접성 효과라고 그러고요.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 내지는 우리가 지도로 보았을 때 도심권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팁은 만약 자금이 부족하면 관문 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의 변두리이면서 뭐 김포와
서울시의 적경이 있겠죠. 고향과 서울시의 적경이 있겠죠. 네. 또 이 광명시와의 적경이 있겠죠. 이러한 곳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여기에 교통망이 확충된다든지 신도시가 들어선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꿀팁을 드립니다. 야, 다 나왔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공 교수님도 좀 이 그 자동차를 편리한 만큼 위험합니다. 물이나 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죠. 네. 재개발 재건축이 돈 되지만 위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빈집이 106만 9천 가구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만 7만 가구가 넘습니다. 서울에 7만 가구의 빈집이 있다는 건 상상이 안 가시겠죠? 네. 돈 있으면 강남에 살고 싶지요. 네. 서울에 살고 싶고 네. 적견지역에 살고 싶죠. 네. 그러나 내가 편리한 지역, 내가 원하는 지역, 내 수준에 맞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후 얘기 아까 네. 하다가 이제 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후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집 한 채 더 사서 그거 전세를 주든지 월세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은퇴한 다음에. 근데 집이 두 채라고 지금 막 세금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내라 그러고 한 채를 팔아요.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볼 때에는 다주택자 같으면은 몸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팔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1가구 2주택, 3주택자가 몸집을 줄이는데 정부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앞길 다 막아놨습니다. 네. 조정대상 이상 구역 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첫 번째 파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 차익의 52%를 물립니다. 반 이상을? 네, 그리고 1가구 3주택 같으면 두 번째 파는 주택이 62%를 물립니다.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게 합산과세이기 때문에 인별 합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네. 그러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또 많이 나오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4월달 다음 달에 지금 공시지가 발표했죠. 네.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또 발표합니다. 상당히 많이 오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매도가 잘 안 됩니다. 네. 정부가 좀 이참에 거래를 틀 수 있는 방안만 내놓는다면 네. 몸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팔려고 해도 안 팔릴걸요? 아니 거기다가 안 팔리는 것도 그렇지만 52%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면 집이 두 채인 사람이 야 이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안 팔아? 팔고 대기 수요로 남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 부분은 뭐 어려운 뭐 방법이나 솔루션은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이제 웃을 수 있는 기회는 좀 적습니다. 적어도 2, 3년, 3, 4년 좀 고통이 길어질 수 있어서 첫 번째는 줄이는 것입니다. 슬림화 전략 또는 다운사이징 하라 이렇게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사로 지금이라도 전환하는 게 혜택은 줄었지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6억 원 이하이고 85제곱미터 이런 주택은 아직도 세제 혜택이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전환해서 8년 이상 하는 것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늦었지만 빨랐으면 좋겠지만 이런 대책이 하나가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증여나 이렇게 사전 상속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것도 인별과세라서 너무 세금 부담이 많아지죠. 또 혼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절세 전략으로는 이렇게 좀 할 수 있고 지금 저는 강남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버티기입니다. 버티기요? 이제 버틴다. 버티면 다시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버티기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정권의 변동에 따라서 한번 3, 버텨본다? 4년, 4, 5년 이상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추가 하락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거래가 안 되면 사실은 대출이 많은 사람은 버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 5년 정도가 인내심의 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버티려면 확실히 버텨라. 종부세를 몇 년 내고 버티기가 만만치가 버티든지 아니면 이참에 줄이든지 또 줄이기가 아까우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보유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그러니까 시세 차익보다는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안정적 수익을 얻는 방향으로 이게 다주택자의 합리적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부동산 관련 얘기를 나눠봤고요. 부동산 관련 얘기를 하면서 빠지지 않았던 게 세금에 관한 거였잖아요. 다음 주에는 세테크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꼼꼼하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두 분 전문가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강성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강성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거 봄 느낌으로 이렇게 딱 아, 이 옷도 아주 신경 예. 쓰셨네요. 나올 때는 제가 이거 벚꽃 느낌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보고서 살구 같다고. 예.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봄 느낌 좀 내고 싶은데 예. 이럴 땐 여행 가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요, 사실은 봄 여행지를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여러분들 위해서 실내 이색 봄 여행지를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오, 실내. 실내인데 실내 이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게 어디 뭐 그렇게 많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많이 없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정말 탑3에 드는 곳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보시고 나면 바로 가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땡기는 여행지를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소개 여행지 어딘가요? 네, 요즘 저기 SNS에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핫 플레이스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부산이 예쁜데요? 예, 실내죠. 실내는 실내예요. 지금. 실내입니다. 저 실외 여기 같은데. 압니다. 예. 알아요? 네, 저 알아요. 어디 여기가 가요? 바로 서울식물원 맞죠? 그렇습니다. 아, 역시 서울식물원 이 뭐 남산에 있는 거? 예? 남산? 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남산 쪽 생각하시는데 젊은이들은 서울식물원이라고요? 새로 생긴 데가 있어요. 그렇구나. 아, 우리는 남산 식물원 생각하죠. 예. 어르신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다니셔야지 젊은이들하고 섞일 수 알았어요, 있어요. 알았어요. 예. 자, 바로 그 서울식물원은 마곡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작년 10월에 임시 개장을 했는데요.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나요? 그런데 벌써 17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물론 광고도 했겠지만 입소문이 퍼지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녀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야, 멋지네요. 그냥 사진만 규모도 봐도. 상당히 커 보여요. 예, 특히 SNS 검색해 보시면요, 예. 서울식물원으로 가신 분들이 인증샷으로 도배가 될 만큼 사진 찍기도 정말 명소가 많다고 합니다. 네. 멋지겠어요. 그냥 봐도. 근데 여기가 지금 뭐야? 무료예요? 예, 지금까지는 무료인데요. 네. 여기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개장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뭐 돈이 뭐 큰 돈 들어가지고 뭐 무료 때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괜히 무료로 이렇게 딱 지나가게 되면 괜히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예,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가시면 정말 제대로 프리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거. 지금 시범 운영 상태구나. 그렇죠. 시범 운영인데 네. 진짜 제대로 해놨기 때문에 자신 있으니까 임시 개장도 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170만 명이 다녀갔고요. 가시면 느껴보실 수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축구장이 7개가 아니고 70개를 합쳐놓은 규모가 와, 되어 있는데요. 축구장 70개요? 그렇습니다. 야, 엄청나네.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무슨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예. 먼저 거기 그 식물 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온실하고 식물 도서관을 갖춘 곳이라고 합니다. 무려 2,285평 크기, 그러니까 7,555제곱미터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 온실 규모만요. 야. 지름이 100m고요. 높이가 28m라고 합니다. 그래요? 왜 28m로 해놨냐면 높은 나무도 갖다 놓으려고.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나무인 20m짜리 예. 바오바브 나무가 있대요. 저겁니다. 바오바브 나무 20m짜리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대황야자들도 수두룩해서요.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마치 외국에 와 있는 듯한 또는 다른 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안구가 정화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예. 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또 꽃샘추위로 쌀쌀해졌는데 저 안에는 뭐 따뜻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야자나무가 살아있는 거 보면은 예, 20에서 25도를 항상 맞추기 때문에 가시면 아주 쾌적하게 정말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온도로 맞춰놨으니까요. 가시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사진으로만 지금 봐도요, 저 돔 안에 저렇게 식물원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왜 공상 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안에 이렇게 해서 온실에서 따뜻하게 쾌적하게 살고 밖에는 황폐하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사실 요즘 서울이 좀 황폐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그러니까. 미세먼지에도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러게. 예, 정말 원래 공기가 이랬지. 이게 바로 그 사람 사는 공기지라고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알차게 예. 즐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식물원 카페가 있다는데 그래요? 거길 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정원에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뭐 가뿐만 마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들도 지금 무료 입장이니까 무료로 가셔가지고 식물에 둘러싸여가지고 네. 예, 뭔가 호사를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도 너무 좋네요. 그 어느 아무리 개인 업자가 잘 꾸며놓은 커피숍보다도 훨씬 고급지게 여유 있게
내가 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싱그러운 카페는 꼭 가보셔야 될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정원에서 좀 커피 한잔 하고 싶어도 공기 신경 쓰여서 네. 꼭 내 커피에 미세먼지가 다 들어갈 것만 같은 느낌인데 저 맞아요. 안에서는 그럴 염려가 없네요. 네, 공기도 워낙 네. 깨끗하니까요. 요즘 그냥 마시면 막 무슨 뭐 걸쭉한 느낌 들고 그렇잖아요. 글쎄, 기분이 또 이상해요. 예,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5월부터 유료로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요. 4월 전에 가보셔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3월 안에 가보셔야 되는 이유가요. 4월 한 달간 지주경화를 다시 재정비를 위해서 통제를 한다고 아, 해요. 그래요? 정식 개장을 예. 앞두고 네. 그러니까 3월 안에 가셔야지 한 달 동안 공백기 없이 여러분들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식물원 가셔서 봄 내음, 봄 느낌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여행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여행지 어디죠? 네. 봄 하면은 왠지 이제 날도 풀리고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으니까 이제 좀 활동적인 움직이는 여행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활동해야죠. 네. 그런 분들 실내라면서.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실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래요? 여행지입니다. 여행이라고 하긴 뭐하고 굉장한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뭐지? 사진으로 한번 먼저 네. 보실까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나라? 하늘을 나는 건가요? 저게 실내 스카이다이빙입니다. 저게 해외 뭐 토픽 같은 거, 네. 뭐 그런 거에서나 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저게 있습니다. 그 실내에서 그럼 뛰어내려가지고 뭐 낙하산 피고 이러나? 그러니까요. 예, 들어보세요, 어르신. 예, 이게 국내에선 생소할 수 있지만요. 전 세계에서 한 6천만 명 이상이 즐긴 굉장한 이 익스트림, 신개념 익스트림, 발음이 안 되네.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네. 저게 지름 4.5m, 높이 18m인가, 예, 19m의 윈드 터널 안에서요. 저렇게 바람이 나오는구나. 교관이 잡아주고요. 예. 밑에서 바람을 쏴줍니다. 저 바람이 시속 200에서 360km 예, 예. 시속 속도로 재밌겠다. 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떠 있을 수가 있겠죠. 특별히 교육을 오래 받지 않아도요. 교관님이 저렇게 옆에서 함께 도와주시기 때문에 바로 저렇게 체험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좀 위험하진 않나요? 위험하면 벌써 몇 명 이마 찧었겠죠. 저게요. 괜찮은 거예요. 예,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합니다. 어. 세밀하게 바람, 사람 몸무게 체격에 네. 따라서 네. 바람도 세밀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네.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야, 저거 정말 짜릿하겠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스카이다이빙 해보셨어요? 한 아니, 번도 저안 안 해봤어요, 해봤죠. 저. 네. 저는 해봤습니다. 정말요? 제가 신인 때니까 약 한 23년 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느낌이 왜 좋냐면 빨리 떨어지는 느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듯한 정지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의 가장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예. 근데 저기 실내 스카이다이빙은 내내 그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 경험자로서 느끼는 거는 정말 가보시면은 색다른 물론 직접 뛰어내리는 게 더 좋겠죠. 네, 그렇지만 정말 저렴한 가격에 저 체험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초보자도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교관님이 계시거든요. 교관님이 아까 보셨잖아요. 바로 안 떨어지게 우리 예인 씨 걱정대로 바로 이렇게. 예, 예. 잡아주니까. 잡아주고 네. 떠 있는 같이 방법도 올라가더라고요. 알려주고. 그렇죠, 그렇죠. 중심 잡는 법도 알려주고요. 네. 저렇게 같이 떠주기도 하고. 와, 재밌겠다. 아니, 근데 저게 무슨 올림픽 종목이 돼요? 지금 현재 그 20여 개의 국제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 채택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예,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선수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좀 멀긴 안 나요? 어지러울 것 같아. 괜찮대요, 어르신. 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면은 안 하겠죠. 저기서 이렇게 하면 확 뜰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정말 이 짜릿한 경험 모두가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재밌는데요. 다음 여행지는 또 어딘가요? 다음 여행지는 여러분들 좀 먹방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봄철이라 이제 봄 여행지 하면서 먹거리도 많이 찾으실 텐데 자, 지역의 제대로 된 재료와 함께 제대로 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는 레시피로 직접 먹방 만들어 먹는 이 먹방 여행은 어떨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직접 만들어 먹는다? 판넬을 좋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춘천 먼저 가볼까요? 잠깐만요. 춘천 어디가 생각나세요? 춘천 닭갈비지. 닭갈비죠. 막국수. 막국수. 막국수입니다. 네. 닭갈비는 사 드시는 게 낫고요. 막국수가 그럴까요? 예, 네. 뜯어보시면 되는데 막국수. 막국수 만들기 체험이 있다고 해요. 관람객이 직접 가가지고요. 여기 춘천 막국수 체험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메밀가루를 직접 줘요. 그럼 거기다 물 넣어갖고 예, 반죽을 예. 직접 하고 예. 전통 틀이 있습니다. 저 보세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겠죠. 아유, 그럼. 저 주물럭주물럭. 예, 감쪽도 주물럭주물럭. 좋고. 이게 손만 넣어가지고 저게 틀에서 전통 틀이에요. 저걸로 저걸로 빼는구나.
면을 뽑아서 예, 제대로네. 예, 레시피대로 양념하고 그런 거 네. 넣어갖고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웬만한 맛집 못지않은 네. 대단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맛있을 물론 것 같아요. 예,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아니 본인이 만든 거니 얼마나 맛있겠냐고. 그렇죠. 맞아요.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새콤달콤. 예,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춘천에 가면 바로 할 수 예, 있다. 춘천 막국수 체험 박물관에 가시면 직접 체험하실 수 그렇군요. 있고요. 네. 자, 네. 두 번째 경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경주. 그렇죠. 찰보리빵. 찰보리빵. 찰보리빵 만들기인데요. 그 빵을 어떻게 만드냐 아시겠지만 다 여러 가지 뭐 자기 마음대로 모양도 변형할 수 있고 자기 개성에 맞게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준비를 해준다고 해요. 네. 네. 요즘 경주 가면 저 보문단지에 벚꽃길 있고요. 네. 안압지에 야경이 그렇게 멋있어요. 아, 또 어르신. 뭐, 요즘은 뭐. 황리단길. 황리? 모르세요? 황리단길? 경리단길 아니에요? 아, 황리단길 얼마나 핫한데요. 황리단길이 뭐야? 제가 또 어르신 소리 하기 싫어서 이걸 제가 안 여쭤봤는데 알아서 자폭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경주에 황리단길이 있어요. 황리단길이라고는 굉장히 뜨는 곳인데요. 네. 젊은 상인들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네. 그 건물주들도 되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 그 길을 살려보자 해서 기획이 된 게 3년 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커피숍, 식당, 제과점, 선물가게, 민박집 등이 들어서면서 예. 굉장히 전국적인 핫한 좋은 장소로 명소로 거듭난 곳이 바로 황리단길인데요. 이 찰보리빵 만들기 체험도 바로 황리단길에서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가시면요, 역시 직접 반죽도 하고, 네. 저기 아니, 맛있죠, 예, 이거? 플레이팅도 그 짜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짜갖고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저 보세요, 직접 짜가지고 오븐에 구워서 만들 수도 있고, 저기 안에 있는 소도 직접 만들어 예. 놓고 네. 겉에다 바를 수도 있고,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글자를 새길 수도 있고, 그리고 포장까지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들한테 네. 예, 선물할 수도 있고. 선물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나 같습니다. 쿠킹 네. 스쿨 같은 거네. 예,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정말 같은 좋아할 건데 것 같아요.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유, 맛있죠. 저 경주 저 찰보리빵하고 저 뭐지? 황남빵인가? 경주빵 있잖아요. 경주빵. 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임실도 가볼까요? 임실은 여기 뭐가 치즈지, 생각나세요? 치즈. 치즈? 치즈 만드는구나. 아니요, 치즈 만드는 건 많이 방송에서 네. 보셨잖아요. 네. 그 임실 치즈로 피자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아, 피자. 예. 이곳에 가시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임실에 하여튼간 있대요. 임실 치즈 테마파크.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예, 가시면은 예, 이 피자를 만들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데요. 뭐 임실 치즈 유명한 건 아실 거예요. 네. 도우를 이렇게 주면은 도우 위에다가 아이들과 함께 토핑 같은 거 하고 임실 치즈 넣어가지고 치즈를 예. 만들 수 피자를 만들 수 있는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피망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만들다 보면 피망 요 색깔이 안 들어가면 모양이 안 나고 안 이뻐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알아서 그거 넣어갖고 우적우적 씹어 먹는다고 합니다. 예. 자기가 만든 거니까. 네. 예. 야, 이거 좋네. 예.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네. 이 세 장소가 봄에 네. 즐기기에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이렇게 춘천과 경주, 예. 임실까지 세 군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들 네. 체험 그리고 연인들이 가서 즐거움 뭐 다 좋겠어요. 가족 나들이로. 네, 네. 가족 나들이 이번 계획해보시면 또 날씨 추울 때 실내에서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 아나운서는 좀 젊은이들 가는 곳에 많이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황리단길도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 알아보죠. 네,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볼게요. 김혜연 캐스터. 네, 사감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서울은 좀 흐리기만 한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의 하늘은 잔뜩 찌푸려져 있고요. 지금 비는 호남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정오 무렵에는 충청 이남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 합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지만 내리는 동안 돌풍 벼락과 함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퇴근길 무렵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텐데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많은 곳은 10cm 이상, 그 외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1에서 5cm가 예상되니까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먼지 걱정은 없었는데요. 대기 정체와 함께 밤사이 국에 오염물질이 유입돼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과 경기 북부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기온 서울 4도로 어제 영하권이었던 어제보다 5도 정도 높습니다. 낮엔 서울 12도, 창원과 부산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영동과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 서울 영도, 대관령은 영하 7도로 반짝 춥겠고요. 이후 오남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한 주말 계획 세우실 텐데요. 이번 주 일요일 바로 내일 모레죠. 서울국제 마라톤 겸 제90회 동아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이어온 뿌리 깊은 마라톤 대회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아침 MC분들과 바로 저도 오전 10시 예정인 하프타임에 도전합니다. 생중계로도 진행되니까요.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또 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조금 전에 기상캐스터 혜연 씨도 얘기했는데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저희도 마라톤 뜁니다. 서울 국제 마라톤이 열리는데 오랜만에 가네요. 네. 자신 있으세요? 준비 좀 하셨어요? 전 자신 있어요. 저는 쓰러질 것 같아요. 모신 팀도 가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서울국제 마라톤 대회는요, 17일 오전 7시 5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채널 A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